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장동에서 배우는 부동산 투자 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간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은 아마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언급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 투자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이 대장동에서 무엇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내용은 저에 관한 프로필과 제가 출간한 8권의 저서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좀 많지만은 최대한 압축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남시 대장동의 위치는 판교 신도시 남쪽에 있고요. 분당선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정자역과 미금역, 오리역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저도 오래전에 이 지역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깊은 산속에 띄엄띄엄 그 주택이 한 채씩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 역시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속에서 은밀하게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발이 됐을 때는 이제 우측에 보여지는 이 3D 입체 인면도 이런 투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몇 개의 구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당구에 있고요. 추진 방식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추진 과정은 처음에 공공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민간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공영으로 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돼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수 보장은 성남시는 5,503억 원이라는 금액을 환수 보장을 약속을 받았고요. 시행사는 성남의뜰, 민간 사업자는 2015년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1조 5천억 희대의 1조 5천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개발 방식은 대장동과 성남 1공단 결합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남 1공단 결합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공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2월부터이고요. 성남의 그 성남을 지나는 전철이 두 개가 있는데 신분당선이 아니고 분당선과 8호선이 있는데 8호선의 단대 오거리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대 오거리역에 지금도 가서 보면은 공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1공단 근린공원으로 그러니까 요 지역을 매입을 해서 대장동 개발 수익을 가지고 이 지역을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이라고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개발법 21조를 보게 되면은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또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개발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좀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단대 오거리역에 있는 이 코너에 있는 이 금싸레기 같은 땅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결합 방식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 부동산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가 되었고 어떤 구조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를 좀 잠깐 보면은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제안을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하는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은 어떤 그 법인이 그 추진위를 대신해서 이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물 위로 드러나는 그런 진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팁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5번 정도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직은 그 모습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추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5번 정도에서 우리가 그 투자 검토를 한다 하면은 좋은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개발 사업에서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지 수용 방식,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은 이제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요. 또는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일명 땅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용으로 추진할지, 민영으로 추진할지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환지 방식을 좀 보게 되면요. 토지의 지목과 형질, 그다음에 구역 변경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지역의 지가가 급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용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땅값이 비싼 지역인데 수용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었죠. 공공에서. 자, 그러면 높은 지가로 인해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로 환지 방식을 많이 택한다. 또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물론 이 집단 규모가 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든 간에 수용 방식은 국가 예산으로 내지는 땅을 사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환지 방식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속도는 빨리 해야 되겠고 또 투자 비용은 적게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합쳐서 혼용 방식으로 이제 많이 추진하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대물 보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토지 대물 보상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협의자 택지가 있고 이주자 택지가 있고 생활대책용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격은 토지 소유자 지주가 되고요. 협의자 택지인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인 경우에는 이제 개발구역 내 주택 소유 내지는 거주자, 생활대책용지는 그 대상 토지 내에서 그 상가를 갖고 있거나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는, 협의자 택지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대물 보상을 해주느냐, 단독주택만을 지을 수가 있는 용도가 되겠고요. 이주자 택지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단독주택 또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상가주택 규모가 자기가 이제 보상 받는 그 금액이나 면적이 크다고 하면은 상가주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또한 생활대책용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 대상 토지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내지는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일명 딱지라고 하는 건데, 이 딱지를 모아서 조합을 설립한 후에 대상 토지 내에 택지 개발이 되어서 공급하는 상업지역에 응찰을 해서 그 지역에 상가를 지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그러한 대책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택지, 이택지, 생택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약해서 우리 흔히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협택, 이택, 생택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준일은
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 체결일까지 소유하고 거주한 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일과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토지 대물 보상 이 대목에서 팁을 드린다 하면은 협의자 택지보다는 이주자 택지나 생활대책용지에 투자를 하거나, 만약에 그 대상이 된다 하면은, 당사자가 된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주자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신청을 하는 내지는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검토를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택지조정 관련법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비교가 되는 게 도시개발법이냐 택지개발촉진법이냐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초과 수익 환수하는 규정이 따로 없고요. 택지개발촉진법은 수익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6% 한도 내에서 수익을 주고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은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을 했다 하는데, 이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리를 지금 파헤치는 뭐가 있지 않느냐, 배임, 횡령, 뭐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시개발법이 아무리 수익 환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단서를 집어넣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될 텐데, 그 과정의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그 절차에 관한 얘기가 다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관련법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옛날에 보금자리주택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급되는 주택 50%는 공공소유로도 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좋은 그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떻든 간에 도시개발법이냐 택지개발촉진법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공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택지조성 관련법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50% 한주 원주민에게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갖게 되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관 합동개발 사업은 대부분 공동출자법인의 각 투자 지분대로 그 배당하는 구조인데,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 베이스가 아니고 성남도계공이 가정할 금액을 우선주 형태로 확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의 경우 그 우선주 형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목 외에 나머지는 민간업체가 전액을 챙겨가도록 한 구조가 현재 이제 세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는 우선주이고 확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대장동 사업 수익은 어떻든 간에 기형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내용에서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고,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이 되는 현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부동산 개발 사업 수익 구조를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토지를 분양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건물을 분양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과 건물 분양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챙기는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 분양은 주로 이제 공공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공공성격이 강해서 민간업체 참여가 쉽지가 않고요. 건물 분양은 주로 민간에서 실시하는데 각 시행사들이 공공에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그 분양받은 땅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사와 건설회사들이 건축 후 이제 분양 수익을 얻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토지 분양 수익과 건물 분양 수익을 양쪽에서 대장동처럼 토지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그러한 그 투자 검토가 된다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특정 금전 신탁은 말 그대로 자금을 맡기는 사람이 금융기관, 신탁회사나 증권사에 자금을 맡겨서 그 투자 실행은 금융회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 현장이나 목적물에 투자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은 다시 그 투자 수익을 맡긴 자금 위탁자에게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반환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신분을 은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 본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이러한 그것을 검토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정금전 신탁을 유가증권 신탁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러한 유가증권 신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익은 맡기는 위탁자의 몫이고요. 예금자 보호법상의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유리한 이러한 구조, 스트럭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장동에 의해서 또 추가로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계속 신문지상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PFV,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 이 PFV,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물론 이 페이퍼 컴퍼니를 시행사로 해서 나머지 이 증권회사나 또 어떤 디벨로퍼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공동 출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디벨로퍼 속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자가 숨어져 있고요. NH투자증권 속에도 역시 여기 왼쪽에 상황처럼 위탁자가 자금을 은닉이 여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현동 개발 사업도 여기도 경기도 성남시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재 성남시인의 9시가지 재개발 사업도 역시 민간과 관이 같이 추진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남 쪽에서 이러한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발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은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우선주는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하는 경우에 이제 자녀 재산의 분배 등에서 우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하는 건데, 우선주는 그 대신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나 여러 가지 개발 수익을 확정적으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는 우선주 주주들은 배당을 요청할 권리는 없고 보통주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주는 또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눠지는데,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배당을 받은 후 자녀지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참여하는 것이 참가적 우선주고요. 비참가적 우선주는 일정액 우선 배당으로 권리가 끝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팁을 얻을 수 있는 팁은 우선주, 보통주 선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이건 법인 형태이지만은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할 때도 똑같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절차나 방법, 이러한 구조가 증권회사나 신탁회사 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설립한 개인들이 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나는 우선주 권리를 갖는 주주가 되겠다. 나는 또 보통주의 권리를 갖는 주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정관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장동의 개발사업 구조를 통해서 개인들도 이러한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투자하는 주주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고 아니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꼭 기관이나 공공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개인들도 충분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지구 개발을 시계열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2004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처음에 투자한 사람은 처음에 이 전체를 추진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도소도 다녀왔고 현재는 팽당하다시피 해서 현재는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추진이 되어 와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 활동은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오랜 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져보고자 이렇게 보여드린 건 아니고,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SK증권에 묻어가는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투자금과 배당금을 보면은 정말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많이 나고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하는 또 굳이 분노를 우리가 느낄 필요는 없을 것도 같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본인들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러한 이 투자 구조인데요. 이생망,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생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 생을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서울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이 이생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남의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생망은 아니겠고 이생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가 1억 466만 원 투자해서 1200억 가까이를 받아갔고요. 2호는 872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872만 원 투자해서 거의 100억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100억이죠. 단위가 만 원이기 때문에 또 3호도 마찬가지고요. 4호 같은 경우에는 8,721만 원을 투자해서 역시 여기도 100억, 여기는 1000억이죠, 1000억. 1007억이죠. 1007억을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5호 같은 경우에는 5,581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644억. 그 다음에 6호 같은 경우에는 2,442만 원을 투자해서 282억을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7호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21억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 총액이 3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투자금 총액이 SK증권에 묻어가는
이 1호부터 6호까지 투자 원금은 3억밖에 안 되는데 3,400억 이상을 가져갔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대장동 개발 구조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요. 대장동 개발 구조는 성남의 뜰이 이제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사. 물론, 성남시가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의 뜰이 이제 시행사가 만들어졌는데 자본금이 5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성남도계공, 도시개발공사가 25억, 하나은행과 보험사가 21억 5천만 원, SK증권이 3억, 1호에서 7호까지요. 화천대유가 이제 5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묻어가는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SK증권의 위탁자들이 들어가서, 지분 6%를 들어가서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전주들이 이제 전주 세탁이 일종의 투자자 세탁을 시도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을 이제 숨기고 싶은 경우에 전주 세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천화동 1호부터 7호까지가 이제 이러한 전주 세탁, 특정 금전 신탁, 유가증권 신탁이라고 하는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서 SK증권에 묻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볼 경우에는 SK증권만 보이는 것이고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이 전주들이 보이는 것이지, 위에서 성남의 뜰 주주를 볼 때에는 성남도계공과 5개 금융사하고 SK증권, 화천대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금전신탁 형태로 전주들이 이제 이 SK증권 속에 묻어가는 이러한 형태, 숨어서 투자하고자 하는, 내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이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화천대유는 이제 자산관리회사가 되는데, 성남의 뜰은 시행사고 자산관리회사가 이렇게 지분에 참여하는 이런 구조도 우리가 개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공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식의 구조를 빌려와서 투자 구조를 얼마든지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본 영상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면, 일단 특정금전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사업전, 택지개발촉진법보다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사업 추진도 훨씬 순발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내지는 여러 가지 토지 개발 수익이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성남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어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는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전체적인 오늘 쭉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사건 사고는 수도권 강북 지역보다는 수도권 강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강남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쪽 지역에 있는 토지나 부동산이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수익이나 또 리스크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마지막 영상 정리 결론은, 토지 투자는 역시 토지는 또 부동산 투자는 수도권 남부 경부 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